박찬의 신간 산책. 오늘은요, 저희가 최근에 출간된 책들을 주제별로 한번 묶어가지고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역시 메인으로 선정한 책, 제가 주제로 선정한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한국 대사를 지내고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이분의 회고록입니다. 미국 외교의 최전선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일단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한국 특히 북핵과의 협상,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여러 비사들을 담고 있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아요. 그리고 이분이 워낙 일단 폴란드 대사, 그다음 마케도니아 대사, 그다음에 한국 대사, 또 한 군데 있죠. 네 군데 대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외교적 경험이나 능력들, 그다음 외교적 비사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대단히 실용적이면서도 한국 외교에 많은 시사점을 미치고 있고, 또 이런 외교적 교섭들이 국내적 이익이나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참으로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저자 소개해야죠. 뭐 사진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워낙 한국 정치에서 미국 대사가 갖는 영향력이나 위상 잘 아시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대단히 이런 걸로 기억합니다. 되게 한국에 와서 공공외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 이를테면 대단히 아버지도 외교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외교관이라서 예민했나 봐요. 그래서 한국 사회 기반에 깔려있는 그런 반미적인 부분을 어떻게 그런 불신들을 이해시킬까, 그래서 어느 날 광주에 가셨다가 5.18 공립묘지를 방문합니다. 혼자서.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 이제 퍼블릭 외교, 공공외교를 통해서 한미 간의 친선이나 신뢰를 주고받는 그런 대단한 일을 시작했던 분인데, 태어나기는 파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외교관이라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폴란드, 한국, 이라크에서 근무했고, 대사는 주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구 유고가 사라지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 마케도니아 첫 번째 대사였고, 폴란드 대사였고. 제가 늘 폴란드하고 한국의 유사한 운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분 좋았어요. 아, 내가 비유가 맞았었구나. 폴란드가 그러니까 그 슬라브족들하고 라틴족들 사이에 늘 시달리잖아요. 그 쇼팽의 그 음울한 음악이나 그 퀴리 부인의 상징하듯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운데, 그 다음에 한국 대사, 주 이라크 대사, 그 다음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이분들이 이제 일본, 한국, 중국 정책을 총괄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한국한테는. 그 다음에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이렇게 지냈고, 현재는 덴버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학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근데 이 책이 사실 미국에서는 아주 논쟁거리입니다. 작년에 나왔었는데, 여기서 네오콘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신보수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사사건건 반대했고, 북핵 육자회담을.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일으켰고,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단히 냉정하게 도발적으로 군데군데 비판하고 해가지고, 네오콘들이요, 아예 자기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기고문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내가지고 논쟁이 됐던 그런 책인데, 그 오래된 외교 생활의 경험들과 지혜들을 이 책에 담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는 최근에 이 책이 있고 나서 제 방을 찾아오신 외교관들이나 관료들께 이 책을 많이 권하는데요. 제가 특히 재미있게 본 부분은, 유일하게 제가 노란색 하나 붙여놨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내게 어떤 것이든 힘으로 하지 마라. 뭐가 잘 되지 않는다면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랬어요. 이게 외교의 핵심이잖아요. 힘으로 하는 건 군대예요. 무력이거든요. 근데 힘으로 하지 않는 거. 아버지도 외교관이라서 이런 교훈을 주셨는지 모르겠죠. 근데 이런 말을 딱 세 군데인가 써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외교관, 힘으로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힘으로 하지 마라. 이걸 아주 어릴 때부터 초기의 외교적 교훈이라는 챕터에서 나오는데, 군데군데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 경험 중에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중에 하나가, 우리 멘토 문화가 취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홀브루크 차관보라고 유명한 외교관 계시잖아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한테 발탁돼서 그분한테 배워요.
참 다른 나라도 인맥문화 있습니다. 미국 외교부도 아주 강해요. 인맥문화는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누가 맨 처음에 발탁해서 썼는지, 누구 사단 누구 사람으로 그렇게 해요. 그 줄 따라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공정성이 담보되니까 그런 후유증이 없는 건데, 이분은 그 홀브루크 차관보한테 발탁돼서 중요한 외교적 업무를 담당을 하고 발칸 문제를 담당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분한테 교훈을 얻고 배우고, 특히 맨 마지막 부분 아주 슬퍼요. 그러니까 홀브루크 차관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홀브루크 차관보가 혼자 사는 그 집에서 잠깐 자고 새벽에 나오는데, 그때 깨어 있으면서 그래 일 잘해 뭐 이런 식의,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이야기 나오는데, 거의 아버지 이상으로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 스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참 가슴에 남았고, 그런 교훈들이 대를 이어서 전승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특히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 아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05년 9월 19일에 그 유명한 9.19 공동성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이에요. 자, 북핵 폐기하겠다. 대신 우리도 말로 하면 너도 말만 하는 거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도 행동으로 옮길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잘못됐죠. 북한이 경수로 지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지어줘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위반했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논쟁은 회피하고, 다만 그 북핵에 대한 아이러니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합의를 끝내고 내가 비행기를 탔다 이랬어요. 공동성명을 합의한 그날 나는 UAE 항공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때 미국인 승무원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질문 하나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물었어요. 아, 예. 좌석 앞주머니에서 메뉴판을 꺼내 쇠고기를 먹을지 닭고기를 먹을지 생각하던 참에 그녀가 질문해서 엉겹결에 대답했다. 아, 나 뭐 먹을 겁니다 이랬겠죠. 아, 쇠고기 닭고기 이렇게 했겠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스튜어디스가 이런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졌는데 왜 북한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 승무원이 그 뜻밖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걸 써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한편으로 읽으면서 좀 뚱딴지 같아. 그렇지만 왜 미국이나 강대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못 가지는 거지? 물론 NPT라는 국제협약은 있긴 있어요. 거기에 벗어나서 파키스탄도 가졌고, 그치요? 이스라엘도 가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졌다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구소련 핵무기가 있었는데 이제 다 그 수거했고, 그 다음에 리비아가 가졌다가 또 협상을 통해서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란 핵협상 최근에 있잖아요. 이란도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고 발전용으로 쓰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반발했습니다만. 그런 아이러니들을 본인은 나름대로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관리 능력이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핵 확산을 서로 방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국제적인 룰을 북한은 지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들. 근데 하여튼 여기에 거의 몇십 페이지가요. 특히 한 이 정도가 북핵 협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정말 자세히 이 꼬리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교훈을 얻어야 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참 이건 또 소개해야 되겠네. 길어집니다만. 그때 썬킴 나중에 한국 대사를 했습니다. 썬킴이 한국 대사를 하는데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일본 외교관으로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셨잖아요. 그분 아들이 나중에 한국 대사로 왔잖아요. 썬킴이라고. 근데 그때 북한을 방문해요. 갔는데 우연히 특수 알루미늄 샘플을 구해와요. 근데 그 샘플을 뒤졌더니 거기에 이제 미 정보기관이 염려했던 고농축 우라늄을 막 돌리면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 되면 그것 가지고 곧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샘플을 발견을 해내요. 그리고 구두 밑창에 그런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협상이 중요한 거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막연한 인공위성 정보보다는 구체적으로 가서 만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정보기관의 정당성이 확정이 됐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2007년 12월에요. 이 정보가 기자들한테 유출됐고 대북 협상 반대론자 네오콘들한테는 도리어 먹잇감이 된 거예요. 거봐 임마, 북한은 이미 나쁜 놈들이야.
근데 또 역으로 북한은 우리의 기술 능력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은 미국의 정보 능력, 기술 능력을 알아본 거죠. 야, 그 신발에 묻은 조그만 흔적 가지고도 이걸 알아내는 집단들이구나. 야, 이 친구들 안 만나야 되겠네.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네. 이제 샘플 제공을 차단해 버린 거죠. 그래서 국익 앞에서 협상 노력, 그다음에 반대파들의 역할, 그렇죠. 그다음 언론의 사명, 이런 것들이 이 짧은 페이지에서도 대단히 의미 깊게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국은 외교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산다는데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수출이지만 우리의 생존권, 근본적인 존재는 외교 안보를 통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중국, 미국, 일본과 우리가 똑같이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럴 수 있나요? 그건 어려워요. 우리 경제적으로 인구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지혜롭고 그다음에 주변국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외교 능력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한국 문제를 담당했던, 북핵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 외교관의 회고록은 대단히 한국한테 유용한 그런 교재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책 특별히 좀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권해드린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노벨상 수상 작품입니다. 스베틀레나 알렉시예비치, 벨라루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요, 옛날 구소련 시대 나온 책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여성들, 구소련 여성들이 참전했던 기록들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분 책 2011년에 체르노빌의 아이들 책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서평을 썼던 기억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노벨상 받아서 기뻤습니다만, 노벨상 시즌에 맞춰서 이 책이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특별히 앞부분에요, 러시아는 검열이 있었잖아요. 84년 책 낼 때 검열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떨어내 그래가지고 몇십 페이지를 떨어내요. 근데 다시 나중에 제대로 내면서 그 부분을 앞에다가 몰아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책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하도 무서워서요.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드릴까요? 이건 꼭 읽고 싶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의 회고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배반하는 바람에 독일군이 우리 빨치 사는 은신처를 알아버렸어. 숲과 은신처로 통하는 모든 길이 포위당했어. 우리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 그곳은 늪지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독일군 추격 때는 거기까지 못 왔거든. 늪지대까지는. 늪은 기계건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탁치는 대로 개걸스럽게 빨아들였지. 우리는 몇 날 며칠을, 몇 주를 머리만 내놓고 목까지 늪에 갇혀 있었어. 우리 일행 중에 여자 통신병이 있었어.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젖 달라고 보채는데 엄마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나올 리가 없었지. 아이가 울어댔어. 아이는 울지. 독일군 추격 때는 코앞에 있었지. 수색경까지 데리고. 만약 걔들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라도 하면 우린 다 죽잖아. 30명이나 됐어. 이해가 돼? 결국 지휘관이 결단을 내려야 했어. 근데 누구도 지휘관의 결정을 아이 엄마한테 차마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그녀가 스스로 알아차리더군. 아이를 감싼 포대기를 물속에 담그더니 그대로 한참을 있었어.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 우리는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어. 눈을 들어 아기 엄마를 마주 대할 수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었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네. 그 뒷부분에요. 그 번역자, 이 책 아주 번역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정말 이 번역자의 노고에 대해서요, 노벨 수상 작가만큼이나 제가 번역자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러시아어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평생 번역서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느낌 오거든요. 정말 번역 정성 들었고 잘 돼 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 번역자가 뒷부분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헤르만 헤세 말을 인용했어요. 전쟁은 우리들 모두가 지나치게 게으르고 지나치게 아니하고 지나치게 비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인용을 했던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전 읽는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보셔야죠. 그리고요,
전 우리 노벨 문학상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벨상은요, 있고 나잖아요. 아, 이런 정도가 돼야 노벨상을 받는구나. 이래야 전 세계적인 공감 능력을 얻는구나. 전 그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갑자기 생각나면 그 폴란드 여류시인 쉐보르스칸가 있잖아요. 참된 시작인가? 그 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집 수년 전에 받았는데, 아, 이 정도 성취를 가져야 노벨상을 받는구나 이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의 도시, 그 고통, 그쵸? 그 다음에 코엘류 소설책들 쫙,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상상력과 그 정도 지적이건 상상력의 성취를 이루어내야 돼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노벨상 이 정도 돼야 받는구나. 우리 정치도 우물안 개구리입니다만 우리 문학도 막연하게요. 이번에 아시아 차례니까 우리한테도 오지 않을까? 중국도 받고 일본도 받으니까 우리한테도 하나 주겠지? 우리도 부지런히 번역해서 스웨덴 갔다 알리고 외국 가서 번역하고 그 다음에 문학의 밤 행사하고 이러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낭만적인지 죄송합니다만 어줍지 않은 정치인 헛소리입니다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요. 자꾸 다 전쟁입니다. 이번에도 또 전쟁과 학교인데 지금 하필 역사교과서 논란되잖아요. 이 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교육, 그러니까 아까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코막힙니다만 원래 학교 교육은요 교회가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 들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그 교회가 담당하던 교육을 뺏어오는 겁니다.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교육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교육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민교육, 국민교육, 국가주의 교육, 애국교육.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과도한 열정과 해가지고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민을 양성한 측면이 있어요. 이 책 앞부분에 그런 분 재밌게 나옵니다. 선생님 하시다가 프랑스 유학 가셔서 쓰셨는데 정말 서문이 겸손하고 재밌습니다. 이치석 박사님인데 서문 아주 좋아요. 모처럼 아주 뭐라 할까 가슴에 와닿는 서문이어서 행복했는데요. 다 필요 없고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뒤에 부록이 저는 재밌었습니다. 이를테면요. 1906년에 한국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수업 시간에. 1학년 그러니까 보통학교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인데요. 주당 수업입니다. 1906년에. 수신 1시간, 수신. 국어 6시간, 한문 4시간, 일어 6시간. 아시겠죠? 구한말. 국어 6시간, 한문 4시간, 일어 6시간, 산술 6시간, 이과 2시간, 도화, 그림 2시간, 체조 3시간. 그 다음에요. 이제 1917년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수신 1시간,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이건 여고. 수신 1시간, 국어는 일본어예요. 일본어 6시간. 조선어와 한문 2시간, 역사지리 2시간, 산술 2시간, 이과 2시간, 습자 2시간, 도화 1시간, 재봉수의 10시간. 재밌죠? 재봉수의 10시간. 음악체조 3시간. 그래서 31시간이에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방공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알사스 로렌 지방 서로 주고받으면서 알퐁스 도데 그 마지막 수업 있잖아요. 학교 늦게 갔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반겨주더라. 다 모여있더라. 박수치더라. 우리가 오늘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야. 12시가 되니까 군합발 소리 들리더라. 그 모국어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 아주 어릴 때 충격적인 그런 단편이었잖아요. 그 이야기 또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내몰리고 그 다음에 우리 60년대 이 시간표 나와 있는데요. 일주일에. 전부 다 방공입니다. 방공. 하여튼 그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에 내몰리고 꼭 필요한 전쟁형 인간형을 어떻게 길러내고 부제가 여기 있네요. 학교는 어떻게 아이들을 전장으로 내몰았나. 그런 시민성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희 어릴 때 그 학생회장을 학도 호국대장 그랬잖아요. 학교를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놔서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저희들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어쩌면 아까 소개해드린 이 책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건 여자 참전 군인들, 러시아 군인들 이야기고, 이건 나치 병사들 이야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전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문을 극도로 자행했던 이 근한도 집에 가면 따뜻한 아버지예요.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고문할 리 없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나중에 잡혀와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는 그 법정에 매일 출석해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저런 못된 인종대학살, 절대절멸을 꾀했느냐, 그걸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인간이에요.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놀랍도록. 이 책 이 뒤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죠? 한나 아렌트 이야기를 뒷표지에 누가 언급했던데, 그 평범성. 1940년 7월 17일에 나치 공군 중위 발언을 도청합니다. 폭탄 투하가요, 내게는 욕망이 돼버렸어요. 정말 짜릿합니다. 기분이 상쾌하죠. 총살만큼이나 기분 좋아요. 근데 지금은요, 드론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랭글리 본부에서, CIA 본부에서 드론을 직접 운영해요. 아랍까지 안 가요. 거기서 조정해가지고 저기에 IS 조직원이 탔어 그러면 위에서 쏘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사람 죽는지도 몰라요. 거기 몇 명 탔는지 그냥 기술적으로는 알 뿐이에요. 공포감 느낄까 봐 피를 보지 않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치 병사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태제를 다룬 학문적 사건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 젠케 나이켈이라는 독일 사람이겠죠. 국제관계사 전쟁사 교수인데 런던 LSE 갔다가 우연히요, 어디 도서관 갔죠? 그렇죠. 여기네요. 영국 국립보존기록관, 그러니까 내셔널 아카이브, 여기 가서 문서를 뒤지다 보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을 도청한 기록이 나와요. 독일 사람들 도청을 하니까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문서화 돼 있어요. 재밌네. 이거 누가 박사 쓰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내가 직접 할래. 그리고는 심리학자한테 연결을 해요. 심리학자한테. 내밀한 기록이니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젠키 나이켈이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발견한 기록에 대해서 말했을 때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지금까지 주로 수사기록이나 군사우표나 정언록, 회고록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리얼한, 아무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야기, 어느 누구도 자신이 말하는 것이 언젠가 자료가 될 것이라고는, 하물며 출판되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기록, 심성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걸 연구하는 학자예요. 둘이 결합이 된 거죠. 호기심에요, 이 못된 그 가학적 호기심에 강간편 부분을 쭉 봤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도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하는데 이때 과연 어땠는지, 독일 병사들 전부 다 성병 걸립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시간도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집단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저도 변호사 할 때 그런 집단 범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서로 간에 죄책감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건지 고통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기록이에요. 어떻게 모으다 보니까 한국과 관련된 외교, 그 다음에 전쟁을 방지하려는 여러 노력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미 군정시대 때, 한국전쟁 때,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전쟁에 꼭 필요한, 전쟁을 언제라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인간력을 길러내는 교육제도가 있었는 이런 걸 읽었습니다만, 제법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책들이. 그럼에도 전쟁을 알아야, 그렇죠? 전쟁을 다시 반추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거고,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정치와 외교입니다. 손자병법도 그랬듯이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훌륭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이 가을에 좋은 사색과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제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세종 도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소개 영상 함께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최재찬의 신간 산책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직장인을 위한 심리학.
이 책은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예비 직장인을 위해 심리학의 여러 관점에 대해 서술해 놓은 책으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을 비롯하여 직장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대인관계 심리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분석 등 사원 채용 및 선발 과정의 심리학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예비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인 불교. 저자들은 삶의 행복이 깨달음이라면 그 깨달음에 대한 냉정하고도 진지한 고찰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에 대해 다각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치의 이해, 국제정치학 개론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책은 국제 안보와 국제 경제를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줍니다. 저자는 국제정치 이해의 핵심은 이론, 역사,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고 하며 이들 간의 관계를 쉽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